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파주로 왔습니다. 여기 학교 이름 뭐죠? 네, 생긴 지 얼마 됐어요? 네, 그렇죠. 새로 생긴 우리 아주 명문고등학교로 앞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의심치 않는 우리 한민고등학교입니다. 맞죠? 네! 자, 오늘 우리 즐거운 경제 콘서트 열어가기 위해서 연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입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오늘 함께 좋은 강연 들 수 있도록 열심히 기억했습니다. 잠깐만, 나는 갈래 이제. 네. 나 이러면 완전 삐진다 이제. 남학생들은 내 펜 없나?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트로이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여자 이야기죠, 그죠? 예,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을 해서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나 또는 오디세우스나 이런 내용을 보면 비극과 희극의 내용이지만 그 비극과 희극의 내용의 핵심은 애정이 얽힌 내용이지 거기에 돈이 얽혔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내용이 얽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뜻 나오는 게 황금사과가 툭 튀어나오고 친구 간의 우정이 나오고 10년간의 어떤 결정이 나오고 여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왜 이런 그리스 신화라든지 트로이 전쟁이라든지 역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물결이 이르는 그 뿌리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리스가 최근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그리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그룹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문명의 발상지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트로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다 죽잖아요, 그죠? 그리스군이 진입을 해서. 근데 그 트로이에서 또 망한 파리스 왕자의 그 왕족들이 도망을 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어디로 가죠? 이탈리아,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문명이 시작해서 로마로 이어지는 이 모든 문명이 지금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리스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경제의 뿌리, 우리가 왜 경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경제라는 건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약속이잖아요. 얼마 꾸어주면 얼마 빌리고 얼마 꾸어주면 얼마의 이자를 준다, 이런 게 다 약속이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저런 시와 소설과 문학 속에 녹아 있는지를 봐야지만 경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오니아와 터키 시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중세기로 넘어오면 어떤 시작이 되냐면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그림은 30년 전쟁 그림이에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일어났던 전쟁, 종교전쟁, 그죠? 어떤 이야기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 간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100년이 지나고 나면 밑에 있는 게 여러분이 얼마 전에 레 미제라블 영화 보셨죠? 그게 배경이 어디예요? 프랑스 혁명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서 프랑스 혁명의 핵심이 뭘까요? 정치적인 제도의 변화인데 무엇일까요? 자유, 평등, 박애. 그게 가능하려면 왕정일 때는 가능하지가 않은데 공화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치제도가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형태고 밑에는 정치제도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어요. 이게 왜 경제하고 상관이 있느냐? 종교는 돈을 신성시했었나요? 아니면 돈이라는 건 상당히 악마스러운 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과거부터. 나쁜 거다 했겠죠? 근데 16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 돈은 신선한 거다 했어요. 왜? 사람이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번 돈이니까 이거는 나의 것이고 내 노동이 포함됐으니까 신성하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자본주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 전까지는 돈 버는 건 나쁜 거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도 깨끗한 거다, 좋은 거다 했으니까 종교전쟁이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와요. 자, 이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어떤 거? 사유재산. 오, 역시 참 대단하다. 우리가 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정답이 딱딱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사유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생긴다면 그 전에 왕의 제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임금이 가져와, 갖다 줘야 되죠. 너 전쟁터 가, 그럼 전쟁터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유재산이 생겼으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예요. 한번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그 시대의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선조대왕 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원익 대감이 주장한 대동법을 실시함으로 해서 가가호호, 사람 수대로 세금을 받는 거에서 이제 토지 수대로 하자. 그러면 토지가 많은 자본가들, 지주들이 돈을 많이 내겠죠, 그죠? 그래서 대동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몇 년도에? 1600년도에 16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대동법이라고 하는 조세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추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대동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무엇이 인정되고 있었다?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고 있었다. 노비는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당시는 노비도 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그만큼 16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100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황해도까지 퍼지는 그런 대동법이 정착이 됩니다. 17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인간의 이야기로 나왔어요. 서양에서도 이렇게 인간 중심의 경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동양에서도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지만 나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근데 자본주의를 누가 처음 이야기했을까요? 애덤 스미스. 맞아요. 애덤 스미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854년에 The New Comes,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윌리엄 메이크피스 세커리. 이름 좀 길죠? 윌리엄 세커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그리고 칼 막스의 자본론에 다스 카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설가가 그 책을 썼다는 건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이야기들이, 경제 얘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과거의 그리스 시대나 아니면은 트로이 전쟁 이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아무리 서양과 동양이 교역을 많이 하고 물질이 많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때는 황금이 나오고 뭐 화살, 금화살이 나오고 하지만 이게 점점 시대를 옮겨져 나가면서부터 화폐가 발생이 되고, 그죠? 발견이 되잖아요. 발명이 되고. 그래서 이런 화폐가 만들어지고 내 것이 생기고 소유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치제도도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그런 형태가 바뀌면서 자본주의는 서양에서 급격히 새로운 하나의 가치를 창출해내게 돼요. 너무 이게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가? 왜 부자만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행복하기 위한 것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양극화는 왜 발생하는가? 이런 모든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때요? 좀 관심 있게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서양의 이야기, 동양의 이야기, 좀 시작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자본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듣느라고 힘드셨나요? 네. 매번 들었던 왜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선생님께서 너무나 강연 재밌게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저도 너무나 귀 펄떡 열고 너무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우리 토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최근 세계 경제의 제일 큰 화두가 뭘까요?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중국이죠. 놀라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주제예요. 첫 번째, 중국 경제를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경제가 인구가 얼마죠? 13억.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인구가? 예. 13억 인구가 1인당 5천만 달러의 평균 소득을 가지는 것과 5천만의 국민이 1인당 GDP의 2만 6천에서 3만 달러를 가지는 것과 어느 게 더 크죠? 그렇죠. 절대 가치가 크죠. 상대 가치도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점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사상이 뭘까? 과연 중국은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이냐? 1978년 처음 시장 개방했거든요. 그리고 3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서 30년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2008년에 북경 올림픽 했죠. 경제를 잘했다 그러면서 자축한 거예요. 그리고 2008년 뒤에 30년을 뭐로 했을까요? 정치 민주화의 30년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부패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요새. 그래서 중국 경제는 30년의 경제적 성공과 30년의 정치적 성공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다. 기간이 몇 년이다? 30년, 60년의 세월을 놓고 진화하고 있다. 그만큼 무섭게 칼집에 칼을 숨기고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경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좀 한번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줄리안 씨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은 벨기에라든가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그렇죠. 같이 함께 저희가 많은 교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좀 더 인식 좋아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넓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일본 하면 좀 많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18세기에 일본 수도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큰 도시가 파리가 아니에요. 파리가 그때 50만 명이거든요. 일본이 100만 명이에요. 우리 한양이 10만 명, 15만 명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이런 상공업의 발전들은 대단했었어요. 저희는 그걸 애써 무시하고 놓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이란 말은 차이나가 뭐에서 온 거예요? 도자기죠? 그잖아요. 차이나란 말이 우리 차이나 그러면 도자기거든요. 원 차이나 대신이죠. 서양 애들이 16세기까지 차이나를 못 만들었어요. 도자기를. 서양 애들은 뼈가루 집어넣어서 간신히 만든 게 뼈 들어가는 번차이나예요. 재팬은 뭘까요? 칠기예요. 칠기. 이 칠기 기술 있잖아요. 그게 서양에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이 서양 애들이 어땠냐면 중국 보고서는 야 도자기를 만드는 신비의 나라였고요. 일본을 보고서는 칠기를 만드는 신비의 나라였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많은 걸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보다 좀 더 세계사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우리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고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제가 뭐 굳이 조금 살을 더 붙이면 중국에서 도기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도 상당한 고려청자, 백자 기술이 있고요. 낮은 칠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로이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로마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트로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충분히 한반도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합시다.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동북 삼성도 있고 그리고 북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량적 역할을 더 크게 했을 때 한반도 경제가 미래 비전을 갖춰 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요새 경제 부모님이 좋아진대요, 어려워진대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 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벨기에도 그래요? 벨기에는 아무래도 한국만큼 좀 안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라에서 아무래도 복지 제한이 제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되는 것도 좀 덜하고 또 이게 학비가 훨씬 많이 적게 들어요. 저희는 뭐 저희 친형이 다녔던 대학교는 1년에 10만 원이었어요. 우리는 경제를 오늘날까지 가져오기 된 시간은 몇십 년에 불과하죠. 그죠? 6.25 전쟁 이후에 지금 한 60년 좀 지났죠. 그 시간 동안에 기적을 이루은 나라예요. 근데 유럽은 아까서 종교개혁까지 전쟁도 하고 왕정에 대한 전쟁도 하고 수많은 관념론과 철학을 가지고 투쟁하고 이론도 만들고 철학적 논쟁도 하면서 만들어 온 나라. 예를 들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거든요. 돈 이야기할 때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가치관과 인식체계를 이렇게 엮어서 가져갈 시기가 언젠가는 도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뼈대를 만드셔야 될 세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목적이 행복해지는 거라면 이게 뭐 행복할 수 있겠지만 내 목적은 돈만 버는 거라면 그럼 행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만말리가 했던 말 중에서 이렇게 자기 꿈이
돈이라면 돈이 숫자잖아요. 숫자 끝이 없잖아요. 그럼 꿈도 절대로 끝 못 찾아요. 그래서 약간 내 꿈은 돈 부자 되는 것보다 이런 거 해서 그다음에 돈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정확한 목적 정해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국민소득도 2만 불 될 때까지는 행복지수와 물질 간의 관계가 뚜렷이 비례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가서부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돈을 다른 것과의 연계성 속에서 바라보는 수단적 가치로만 대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열심히 해요? 자,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돈 많이 벌까요, 안 벌까요? 자, 우리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주 우리 돈에 관련된 가장 좋은 주제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돈을 많이 벌까? 박사님 어때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공부를 잘하면 돈을 번다. 그렇지만 항상 늘 반드시 무조건 번다는 아니다. 공부를 반대도 맞아요. 반대 가설도 맞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 맞다. 그렇지만 항상 돈을 벌지 못하진 않는다. 아주 재밌는 질문하죠. 줄리앙 씨는 공부 못했죠? 저는 공부 못하진 않았지만 대학교 졸업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빨리 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자꾸 까먹는데. 뭐라고요? 조기 졸업. 조기 졸업했어요. 저는 잘하신 건데 굉장히. 원래 저는 공부하는 게 되게 못했어요. 집중 같은 거 하는 게 못했지만 항상 조금 이렇게 좀 머리가 깨 있고 좀 많은 거 되게 궁금하고 되게 좀 내가 이런 거 되게 재밌다 하면 그럼 거기다가 열정 굉장히 부었던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빨리 접게 됐던 게 제가 빨리 일하기 시작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공부는 좋은 일자리 찾기 위한 어떤 수단이긴 한데 그 안에서 빨리 찾게 되면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도 좀 빨리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어떤 거 생겼기 때문에 접었던 것이 그냥 놀기 위해서 접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빨리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빨리 기다리지 못하면 그래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케벡 속담 중에서 무식한 것보다 공부하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솔직히 모르는 것보다 그래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평생 하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세운 꿈과 희망이 있다면 그 꿈과 희망을 향해서 가시다 보면 그게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부차적으로 돈이 따라와주면 좋다 나쁘다? 좋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미인을 얻고 미남 남편을 얻으면 더 좋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 뭐 아무 주제나 어떤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번쩍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저 끝에 학생.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소비자층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층을 늘리는 게 또 그 회사한테는 이익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비자층을 늘리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살 능력이 되고 그럼 그 소비자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일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방금 저 학생이 답을 했어요. 첫 번째, 일자리가 어떻게 돼 있죠? 한정돼 있죠. 무한대로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죠. 그죠? 예, 일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100개인데 수요와 공급 법칙이에요. 다시. 그렇게 되면 노동의 임금의 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설사 다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하면 서로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근데 경제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게 제약선, 한계가 존재한다. 일자리도 한계가 있고 희소하다는 말을 쓰죠. 자본의 희소성.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IT 기술이 인도랑 중국이 나은 게 아니라 인도랑 중국이 우주선을 쏘아 올릴 자본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지금 자본이 부족해서 그만큼 이걸 못하고 있는 거지 IT 기술이 인도나 중국이 저희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아닐까요? 네. 18세기와 19세기 아까 서양에서 막 전쟁하고 이런 시기에 전 세계 GDP의 55%를 차지하던 나라가 중국과 인도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죠? 투입 요소가? 자본. 자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자본이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베트남 전쟁도 갔고, 그죠? 그 다음에 소독에 간호사도 갔고, 광부도 갔고, 그죠? 돈이 필요해요. 방금 친구가 하는 말을 두 가지 요건이 다 필요하죠.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IT, 정보통신 분야에 우리가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반도체 기술은 세계적이죠. 근데 삼성폰이나 LG폰을 보시면 끝에 작은 스티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회사 이름 하나 적혀 있는데? 퀄컴.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건 누구 제품이다? 누구 기술이다? 퀄컴사의 기술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주선을 쌓아 올리려고 그러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충분히 자본이 있어야지만 기술 개발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연구개발비, R&D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인도와 중국이 그거를 이미 할 수 있었느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작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11억 인구가 1인당 3,000달러와 5,000달러 하고 5천만이 1인당 3만 하고 국가의 절대적인 부를 놓고 보면 충분한 자본이 인도와 중국은 가질 수가 있다. 우리도 그런 지원책, 정부가 또는 기업이, 민간이 그런 기업을 가꾸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좋지만 그런 기술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좀 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예요. 네, 맞는 게 유럽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우주선 살게 됐던 계기가 유럽 자체 다 저희 함께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가능했던 거거든요. 한국이 솔직히 맞는 게 조그만데 함께 바로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우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군사적,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서로 모여서 자, 우리 상업용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자라고 했을 때 그 기술을 공유하기가 어렵겠죠.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 EU가 합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조건들, 이런 게 공부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보람찬 자리였었던 것 같고요. 박사님 소감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만나 뵙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풀어드려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그 이해와 또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줄리안 씨도 오늘 소감 한마디. 함께 공부했던 것 자체가 너무 기분 좋고, 솔직히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좀 쉽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깨닫게 된 게 저의 인생에서도 도움될 것 같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많이 배우셨어요? 네. 네, 우리 경제 콘서트 Y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살 벌어 80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경제관념이 평생을 가는데 3살 벌었으로 인해서 얘가 부자가 될 것이냐 가난하게 살 것이냐 그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기의 경제관념을 심어준다는 거는 어떠한 그 유산을 남겨준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서 정말 3살 때 경제관념이, 청소년기의 경제관념이 평생을 가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경제학이 학생들이 생각하기 되게 어려운 분야잖아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쉽게 얘기해 주셔서 재밌었고, 또 그리스 신화 같이 이야기에 엮어서 말씀해 주셔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